이번 영상의 첫 번째에서는 여러분들이 과제로 내준 연습문헌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이거를 잠깐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헌에 나온 이걸 그대로 다 똑같은 것을 풀지는 못하고 과거 기출 문제 중에서 비슷한 문제를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1.6과 같은 문제가 우리 기출 문제 문제 1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름 20mm 광봉에 25kN의 하중이 작용할 때 이 강봉의 응력과 비능률을 구하라. 이 강봉의 탄성계수가 2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강봉의 응력과 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탄성계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 탄성계수는 앞에서 우리 배운 바와 같이 L분의 델타 L분의 P분의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탄성계수가 지금 2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L분의 델타 L은 이제 변형률을 모르니까 미지수고, 그 다음에 위에 P분의 A, P 나누기 A에서 A는 강봉의 지름을 알아야 되니까 A는 4분의 파이 D 제곱, 그리고 P는 이제 이거를 킬로 뉴턴으로 고쳐가지고 25,000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L분의 델타 L을 한쪽으로 이항시키고 이제 풀면은 이렇게 탄성계수가 변형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변형률을 이제 쓰면 되고, 그리고 다시 응력 시그마는 A분의 P이기 때문에 또 A와 P 보한 이 값을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77은 바로 이제 1.6에서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1.8 보면은 비슷한 문제가 문제 3에 나옵니다. 자, 지름이 100mm, 길이가 150mm의 공기체에 500kN의 압축 가중이 작용할 때 이 공기체는 얼마나 줄어들겠느냐, 그래 돼 있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는 2.1 곱하기 10의 4승 메가파스칼이다. 자, 또 마찬가지로 위에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겠죠. E는 L분의 델타 L분의 P분의 A다. 그래서 이 L분의 델타 L에서 L은 공수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150을 넣으면 되고, 델타 L은 미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P분의 A는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델타 L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델타 L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연습 문제에 대한 풀이였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 단위의 환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단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시멘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1kg 폴스가 일 때 이 폴스는 중력 가속도라고 했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9.8 m/제곱세카입니다. 그래서 이게 9.81 kg m/제곱세카가 돼서 결국은 1kg 폴스는 9.81 뉴턴이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이제 응력 단위로 넘어가서 100kg 폴스 퍼 스퀘어 센치는 몇 뉴턴 퍼 제곱미터일까요?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뉴턴 퍼 제곱미터는 이게 메가파스칼이 아니고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자, 파스칼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파스칼 단위에서부터 다시 메가파스칼까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00kg 폴스 per 스퀘어센치는 이거를 뉴턴으로 바꿔주면은 이 부분은 위에서 봤던 것처럼 100 곱하기 9.8 뉴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곱센치의 단위는 요거는 센티미터가 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 센티미터는 100분의 1 메다가 되죠. 그래서 100분의 1 메다와 100분의 1 메다를 곱한 것이 요 1제곱센치와 같게 됩니다. 따라서 분모가 이렇게 되고요. 요게 만분의 1 제곱미터분의 980 뉴턴. 따라서 이거는 980만 뉴턴 퍼 제곱미터, 즉 980만 파스칼이 됩니다. 다시 이거를 메가파스칼로 고치려고 하면은 메가파스칼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이죠. 다시 이 980만 뉴턴을 여기서 메다의 단위를 밀리미터의 단위로 고치면은 1000 곱하기 1000 제곱 밀리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이걸 환산을 하면은 9.8 뉴턴 퍼 제곱 밀리미터가 되고, 이것은 결국은 9.8 메가파스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이거를 숙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든지 수업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26페이지 시멘트 클링커 조성 광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시멘트 화물이 중요하므로 이 시멘트 화물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2.4를 보시면은 시멘트 화물의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시멘트는 소성에 의해서 화물을 형성하며 1882년 프랑스의 르 샤틀리에의 현미경적 연구에 의하여 그 중요 화물은 4종류의 이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종류의 화물을 규산 3석회, 규산 2석회, 알민산 3석회, 알민산철 4석회,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화학명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광물명, 아리트, 베리트, 알루미네이트, 페리트, 그 다음에 화학식, 각 이 화학식들과 그리고 이 화학식들의 약호, 지난 시간에도 했죠. C3S, C2S, C3A, 그 다음에 C4AF. 자, 이 약호를 읽는 방식을, 화학명을 전부 다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성 광물의 특성 및 함유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성 광물들이 시멘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 조기 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규산 3석회와 그리고 알민산 3석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장기 강도를 위해서는 이 규산 2석회와 2석회가 많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배합을 합니다. 수화열이 많이 날 경우에는 수화열이 아무래도 알민산 3석회가 들어가면은 이 수화열이 많이 나게 됩니다. 또 화학적 저항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규산 2석회와 그 다음에 알민산 철 4석회를 많이 넣게 됩니다. 또 수화열이 많이 일어나면 건조 수축이 같이 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화열의 역할을 하는 알민산 삼석회가 많이 들어가면은 건조 수축도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물들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알민산 삼석회가 많이 들어가면은 조기 강도가 높고, 그 다음에 수화열이 많이 발생되며 건조 수축이 많이 일어나는 이러한 광물들이, 이러한 시멘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조강 시멘트, 보통 시멘트, 조강 시멘트, 충격률 시멘트가 각각 화물의 화무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수화작용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시멘트의 수화작용의 가장 중요한 식이 이 식입니다. 그 시멘트 광물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 산화 칼슘 또는 석회라고 얘기하는 CaO와 물이라고 얘기하는 H2O가 결합이 되면은 여기서 칼슘과 그 다음에 O와 H가 결합을 해서 CaOH2라는 수산화 칼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수화 생성물이며 여기에는 수화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 식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암기하고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시멘트 화물 4종입니다. 규산, 삼석회가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규산 2석회가 베라이트 또는 베리트라고 해가지고 규산, 그 다음에 알민산 3석회가 이렇게 알루메이트 상으로 표시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알민산 철 4석회도 이렇게 페리트 상으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고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중요 화물들이 결합해 가지고 수산화 칼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부속으로 규산 칼슘 수화물, 그리고 에트린가이트, 그 다음에 모노셜 페이스트, 이러한 생성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 포트랜드 시멘트의 수화기구를 이렇게 우리 그 책 27페이지에서 많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목공학과에서 이 식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본적인 식 CaO 플러스 H2O는 CaOH2 플러스 수화열이 발생된다 하는 이 식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화 반응은 시멘트의 분말도라든지 또는 수량, 그리고 온도, 혼화 재료의 사용 유무 등에 따라서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반응이 복잡해 가지고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밝혀진 일부 식들이 지금 그림 2.5에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응결과 경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결은 수화 반응 중에서 일어나는 가장 초기 현상으로 우리가 영어로 세팅이라고 합니다. 세팅. 그래서 이 응결은 시멘트 풀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수화하여 유동성과 점성을 상실하고 고화하는 현상, 이거를 응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규격에서는 응결의 시작을 초결, 그리고 응결의 끝을 종결, 그리고 각각 이 시간에 1시간 이후와 10시간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결에서 시작해서 응결까지 일어나는 시간이 1시간 내지 10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 응결은 시멘트의
화학성분, 분말도, 석고의 첨가량, 풍화의 정도와 물 결합 대비, 온도, 습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많은 일반적으로 우리 책의 28페이지와 같은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의 경향을 읽어보시고 또 대면 강의 때 이 부분을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응결이 끝난 시멘트 경화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겔의 생성이 증대하여 시멘트의 입자 사이가 치밀하게 채워지면서 다시 그 다음 순으로 경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화는 하드닝이 되겠습니다. 하드닝. 자, 그럼 응결이 끝나고 나면은 경화가 일어나는데 이 경화의 진행 과정을 그림 2.6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응결과 경화 과정을 중에 우리가 이상응결과 위응결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상응결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멘트를 물로 비빈 직후 급속하게 응고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을 이상응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상응결은 응결이 나타날 때는 요거는 비비기를 계속하게 되면은 이 이상응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멘트를 또 사용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의 경우에도 종종 이런 위응결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위응결은 순결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순결 현상도 똑같이 비빈 직후에 급속하게 응고가 일어나는 이러한 부분인데 이 또한 비비기를 계속하면은 이러한 현상이 없어지고 정상적인 응결 형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상응결이나 위응결이 생기게 되면은 조기 균열 발생이라든지 이상 분리, 이상 레이턴스 등의 장애가 생기기 쉬우므로 항상 주의해가지고 비비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이상응결이나 위응결의 주 원인은 시멘트 중에 첨가된 석고의 탈수에 의한 불안정한 황산칼슘의 생성, 습한 공기 중에 풍화에 의한 알칼리의 탄산화 등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응결과 경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내용입니다. 수화가 되지 않은 시멘트 입자는 이런 식으로서 아주 각이 좀 있는 이러한 입자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과 만나게 되면은 점점 수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알민산 삼석회와 석고의 반응으로 긴 침상의 에틸린 가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바늘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에틸린 가이트라고 합니다. 이 때까지는 페이스트, 시멘트 페이스트의 그 물처럼 유동되는 유동성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수화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이 에틸린 가이트와 그 다음에 알민산 삼석회가 반응하여 육각 판상의 모노솔 페이스트 수화물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육각형의 모노솔 페이스트가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알민산 삼석회 또는 규산 이석회의 수화 생성물인 CSH의 양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화 생성물의 증대에 의해서 강도가 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결과 경화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X축은 시간의 항이고 Y축은 경직, 그러니까 경고하게 되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상당히 경화가 되는 단단해지는 속도가 낮아지기 하면서 여기에는 비비는 구간이죠. 그 다음에 시작이 이제 되면서 초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응결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요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0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주 단단해지면서 강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탄산화 반응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은 시멘트의 풍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멘트의 풍화. 그리고 그 부분을 그 앞서서 이제 그 전에 29페이지의 수화열을 보겠습니다. 수화열. 자, 아까 우리 석회와 그 다음에 물이 반응하여 수소나 칼슘이 만들어지고 열이 발생된다 하는 요 기본 수화 반응의 식을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수화 반응은 일어나는데 이 수화열이 발생이 됐을 때 또 어떠한 현상이 생기고 또 어떠한 정도의 열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화에서 발생하는 열을 수화열이라고 하는데 이 수화열은 시멘트가 응결, 경화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발열량은 시멘트의 종류, 화학 조성, 분말도, 물 결합제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멘트와 물과 이렇게 둘이 완전히 반응하면은 125칼로리 per 그램, 1g당 한 125칼로리 정도의 열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수화열은 콘크리트의 온도를 상승시키게 됨으로써 한중 콘크리트는 겨울에 치는 콘크리트죠.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유효하지만 땡과 같이 단면이 큰 콘크리트에서는 온도가 크게 상승하여 초기 경화가 끝난 후에 냉각하게 되면 내외의 온도차에 의한 균열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2.7을 보시면은 이 2.7은 시멘트의 수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아까 그 보았던 에틸린 가이드 사진과 좀 비슷한 사진입니다. 그거를 모식도로 그림으로 그린 것으로서 수화 직후와 수분 후,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 등의 대응이 결정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수일이 지난 후에 콘크리트로 경화가 되는 이런 과정을 다시 그림으로 모식화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수화열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댐과 같은 그러한 콘크리트에서는 이 수화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균열이 일어나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7일, 8일, 91일일 때 각각의 수화열의 발생이 다른 보통이나 조광, 고로, 플라이시에 비해서 적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시멘트 조성 화합물 중에서 알민산 삼석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민산 삼석회가 들어가게 되면은 발열량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화열 또는 발열과 관련되어 있는 시멘트 화합물은 알민산 삼석회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각종 시멘트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중용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강도의 증가가 아주 완만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열의 발생이 좀 적게 나타나죠. 보통 조강으로 갈수록 초기에 강도가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빨리 강도를 발현하는 초조강 또는 알루미늄 시멘트의 경우에는 아주 극초기에 강도가 발현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멘트들은 전부 수화열이 많이 발생됨으로써 균열이라든지 건조 수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시멘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멘트의 용도에 따라서 용도에 맞는 시멘트를 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0페이지의 시멘트의 풍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는 저장 중에 공기와 접촉하면 공기 중의 수분 및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가벼운 수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을 풍화라고 합니다. 시멘트가 풍화되면은 입상은 알갱이가 생기는 것을 입상이라고 하고 괴상은 전체적으로 덩어리로 굳어지는 것을 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괴상으로 굳어져서 이상 응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풍화 과정은 시멘트 입자가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우리가 탄산 칼슘화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우리 앞에 배웠던 앞에 이 파워포인트의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석회 또는 산화칼슘이라고 하는 CaO와 물이 결합하여 수산화칼슘이 되는 이것이 우리가 수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수화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응결과 경화를 거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하면은 수화 반응이 끝인데 이 콘크리트가 경화가 완료된 이러한 신선한 콘크리트가 수산화칼슘입니다. 이 수산화칼슘일 때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pH, 그래서 이 pH가 12에서 13 정도의 알칼리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밑에 그림을 보면은 10에서 13 정도 되면은 상당한 알칼리성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알칼리성의 콘크리트가 또는 시멘트 경화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화돼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서로 분해 현상을 분해와 결합을 거듭하여 탄산칼슘화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탄산칼슘은 CaCO3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탄산칼슘화가 되고 나머지 남는 거는 물이 돼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이렇게 탄산칼슘화가 되면은 pH가 8.5에서 9.5 정도로 이렇게 중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에서 중성화가 된다고 해서 이 반응을 중성화 반응이라고 하며, 이러한 중성화 반응이 일어나면은 탄산화가 된다. 탄산칼슘화가 되니까 탄산화가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물은 H2O는 그 가수 분해가 또 돼서 풍화가 더 진행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풍화한 시멘트는 강열 감량이 증가되고, 두 번째 비중이 떨어지고, 세 번째 응결이 지연되고, 네 번째 강도 발현이 저하되는 이러한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멘트가 풍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풍화는 고온 다습한 경우에 급속히 진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시멘트의 저장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시멘트 저장에는 방석 및
공기 유통 방지가 필요하고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반드시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이 앞에서 우리 배웠던 강열 감량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강열 감량 시험을 해서 강열 감량의 양이 4%에 달한 시멘트의 강도는 원래 신선한 시멘트의 강도의 약 60% 정도의 강도밖에 발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트랜드 시멘트에서는 이러한 강열 감량의 양을 3%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2.8을 보면 풍화한 시멘트와 미풍화한 시멘트의 강도 비교가 되는데 보면은 풍화한 시멘트, 예를 들어서 풍화한 시멘트 D의 경우 강열 감량이 4% 이상이 일어나면은 흰 강도가 그렇지 않은 미풍화 시멘트에 비해서 61%밖에 강도가 발휘되지 않고 압축 강도도 100에 비해서 58%밖에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제령 28일에 가더라도 67%, 61%밖에 발휘가 되지 않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서 절대로 풍화한 시멘트는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탄산화까지 해서 제 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